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전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같이 밝히고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어젯밤 11시쯤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경기 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돼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6일 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결정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또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보면 북한이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100배의 그 풍선을 날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 당국이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남 풍선은 예고된 것이었다, 예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이 대북 전단이 날아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게 그러니까 그제 밤이니까 정확히 하루 만에 맞대응한 셈인데요. 준비된 행동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준비된 행동이었다. 우리 당국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의 풍향과 풍속을 북한이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어젯밤에 날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선은 바람 방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보통 지금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그 시간을 북한은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북 전단에 이어서 어제는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쌀과 1달러짜리 지폐, 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성경까지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게 멀게는 황해남도 과일군까지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이 하늘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과 달리 이러한 페트병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단,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거나 또는 페트병을 물에 띄어서 보내거나 할 때 북한 행동이 이제 나왔었는데, 대체로 이제 대북 전단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다에서 띄어서 이제 북한의 해안으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상륙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또 상륙을 하더라도 북한의 해군이나 또는 북한에서 이걸 당국이 수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페트병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북 그 전단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에 북한의 이제 페트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반응을 같은 형식으로 페트병을 북한이 내려 보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번 풍선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또 했기 때문에 풍선을 통한 북한의 맞대응, 강대강 대결구도 이 속에서의 풍선, 이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더 큰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남 풍선을 날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더 관심일 텐데요. 우선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말고 다른 종류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계속 그 북한이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금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또 GPS 지금 교란을 북한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NLL 선상에서 GPS 교란 행위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GPS 교란 행위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북한이 최근에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를 재개하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주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네, 북한의 네네.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우리 정부의 네네.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19 효력 정지를 이미 시켰고요. 북한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그 당분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식의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북한이 또 풍선을 날려 보냈고 물론 이제 우리 대북 단체에 그 전단지 살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내려 보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그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로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아주 최전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또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 심리 또는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 신중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심리전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심리전에 가장 그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좀 카드로서 계속 좀 만지작거리는 게 현재로서는 좀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남북 관계에서 심리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다음 카드를 우리가 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북한의 풍선이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날라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오늘 어젯밤 풍선 정도로서는 좀 더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제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그런 입장과 또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요, 네네.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도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네네. 같은 상황에서 포사격 훈련까지 실시되면 강대강 대결 구도가 더 심화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우리 남북 관계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사격 훈련이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아마 그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북 간에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서북도서의 긴장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랄지 또는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인 그 위협이 또는 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상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현재의 그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관계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했는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법대로 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의회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건 오직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여당이 원구성 법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기어코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호위 부대를 자처해온 여당이 국회의 전통과 원칙을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면서 진짜 민생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구성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핵심 요직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말고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과방위원장,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 3법 개정안 심사를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21대 후반기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새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반드시 해야지. 네, 요 세 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야당이 법안 심사의 관문인 법사위나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만큼 과방위를 주목하는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 3법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때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새 방송법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당겼습니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 5명 가운데 2명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가 새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진 교체로 탄핵 사유를 더할 것이 아니라 방송 3법 통과에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확대되면 결국 야권 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고 이는 야권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자기 편들을 몇 배수로 끼워 넣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거대 야당은 일사천리로 입법을 밀어붙일 거라며 상임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22대 국회 초반 방송 3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건 현재 언론 환경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점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여당과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고 보는 야당이 또 한 번 방송법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된 혐의 중 하나였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 관련 자료만 놓고 볼 때 구속할 정도로까지 혐의 소명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대북 송금 사실관계는 물론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며 사례금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로선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 사업 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부정 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남은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가려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등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3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선고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도 유죄라며 공세고삐를 죄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특검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였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일을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비난했고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2심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날 거란 입장을 일단 유지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진술 조작을 통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총선 패배 뒤 위축됐던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북송금을 미리 알았는지 등 쟁점도 남아있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대한의사협회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20일 집단 휴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나흘에 걸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에는 역대 최고인 54.8%가 참여했습니다. 강경투쟁 지지 여부와 동참 여부를 물었는데 찬성률이 높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협의 결정은 오늘 교수와 공직위, 개원이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예고했던 큰 싸움,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지난 2000년 이후 4번째 전면 휴진이 됩니다. 의협은 역대 최대 규모의 행동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원까지 모두 휴진하고 걸기대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오는 17일부터 휴진을 결정했고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에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개원이들의 실제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나흘 집단 휴진을 감행했을 때도 개원이 참여율은 10%에 못 미쳤습니다. 정부는 의협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0.9% 오른 120.4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곡물 가격 지수가 118.7로 지난달보다 6.3% 상승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흑해 지역 항구가 파손된 영향으로 밀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매월 5개 품목의 식량 가격 지수를 집계해 발표하며 2014년에서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를 지수로 활용합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66.9원으로 지난주보다 11.5원 내렸고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경유는 14.4원 떨어진 1,497.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당분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기업 지분 매각과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값이 올라 중산층까지 납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강론에 이견이 있고 세수도 부족해 전면적인 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속세 과표를 계산할 때 일단 빼주는 공제액 5억 원은 28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표 30억 원 이상 세율이 50%, 최대 주주는 60%인 상속세 과세 체계는 24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업계가 주최하고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세율을 낮추고 현재의 1억 원이 아닌 15억 원 이상 과표부터 상속세를 물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3년간 소비자 물가는 77%, 1인당 GDP는 200%, 코스피 지수는 400% 넘게 올랐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60세 이후 30년을 살아갈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급격한 인하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후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을 받은 자녀가 이제 3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가는데 중위소득을 계산해 봤을 경우 약 한 13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고요. 상속세제 개편은 국세청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원내 부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단 중산층의 지나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 부담을 낮추고 최대 주주에 대한 60% 세율을 폐지하자는 여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를 강조하며 2년 전 연구 용역을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을 올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안이 두세 개, 서너 개 있다면 그걸 한두 개로 좀 좁혀보겠다. 할증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하나로 담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가업상속공제를 일반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안을 담을 수 있고. 상속세는 세수 확보를 넘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는 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의견 수렴을 더 해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창밖으로 우길기를 걸었다가 누리꾼의 집중 포화를 받고 철거한 일이 있었죠. 현재로선 이런 사적 제재 없이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부산 남천동 고층 아파트에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내걸린 우길기는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생활 오수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던 주민이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거다 우길기는 두 개가 달았어요. 아파트 동호수와 의사란 직업까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주민 집 앞은 원색적 비난과 오물로 도배됐습니다. 신상이 알려진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우길기는 슬그머니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꾼에게 좌표가 잘못 찍힌 동명이인 다른 의사가 거센 항의를 받는 애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문제는 우길기와 관련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5개 광고물법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 개시를 막는 데 불과합니다.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엄벌하는 독일 형법 사례를 참조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1절 세종시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시민이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불렀습니다. 최근엔 버젓이 우길기를 부착하고 달리는 벤츠 SUV가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한 억울한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어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10시쯤 안양동에 있는 자택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에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A씨의 방을 일부 태우고 꺼졌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불탔지만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인근 고속도로는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성공 이후 소액 투자자를 모아 제작비를 충당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영화계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펀딩에 참여하면 신인 배우에게는 배역을 주고 사업가에게는 계열사를 만들어 사업을 키워주겠다며 접근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영화 배역이 간절한 신인 배우뿐 아니라 현직 검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들도 이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강내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대 신인 배우 이모 씨는 지난해 영화 제작자 A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면 배역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가 자신이 제작이사로 참여한 작품인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펀딩은 3개월 내로 만료되니 손해볼 것도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직군에서 일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배우로 전향해 출연이 간절했던 이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펀딩 증서 이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질 거다. 감독한테도 더 잘 말해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이후에 확정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영화는 제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 씨는 결국 원금을 날려야 했습니다. A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기자 말고도 다양했습니다. 애견용품 사업을 하는 이 피해자에게 A 씨는 제품 PPL을 공짜로 해주고 영화 제작사의 계열사를 차려 사업을 키워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니네 제품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기로 했으니 지금 애견사가 관심 있고 근데 나도 주주들 설득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서로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와 그가 소속된 제작사의 등기부상 대표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4명, 총 피해 금액은 6,900만 원입니다. 이들과 별도로 고소했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억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현직 검사, 한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됐습니다. YTN 스타 강늘입니다. 영화 제작사의 크라우드 펀딩 사기에는 유명 배우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주연 배우로 확정됐다며 펀드 증서에 명시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가 크라우드 펀딩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계약서입니다. 임의로 만든 증서에 투자자들의 개인 정보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증서에는 주연 배우로 유명 배우의 이름이 적혀 있고 A씨는 캐스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배우들은 모두 작품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출연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출연을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확실하게 도장 찍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고 저희는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냥 정리를 했던 작품이거든요.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네네. 몰랐죠, 솔직히. 투자 안 되고 뭐 이래서 흐지부지 돼서 저희도 뭐 기다리다가 그냥 엎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A씨는 두 배우 말고도 다른 유명 연예인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인이 있는데 그 제주도 집을 사준 사람이다. 자기 지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효리 씨가 그 사람한테 당신의 소원 한 가지 내가 그냥 들어주겠다라고 했대요. 단기간이더라도 한 푼도 안 들이고 모델을 쓸 수 있다. 기자가 확인에 들어가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곧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변제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를 이제 다른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해줄 거예요. 웬만하면 이달 안에 제가 이제 종교를 지으려고 지금 하는데 입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죄송하죠. 전문가들은 큰 투자를 받지 않고 소액의 크라우드 펀딩만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막으려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 전 전체 제작비와 유치된 투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이 개발한 한국의 인디게임이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게임사가 인디게임에 관심을 두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허가 낸 서울을 달리는 소녀. 운석 충돌로 종말까지 6개월이 남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주인공이 우연히 우주로 대피하는 방법이 적힌 기밀 문서를 입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놀랍게도 한 명이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1인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나 소규모 인력으로 제작한 인디게임이 최근 게임계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장 이상 팔린 소위 대박 인디게임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게임사들도 저비용, 고효율의 인디게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하나인 네오위즈는 안녕서울, 스컬, 산나비 등 인디게임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개발 장소를 제공해주는 게임사도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토끼굴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조성해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은 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디게임을 지원을 하면은 전체적인 게임 산업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디게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명 게임사의 인디게임 지원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으니 이만큼은 기대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수익이라는 것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디의 여원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인데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으면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대형 게임사의 인디게임 지원이 경제적 의도 없이 사회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형 게임과 인디게임이 공존하며 다양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YTN 심관의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도입되고 있죠.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줘 좋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래된 농기계에 간편한 보조장치만 달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이 가득한 논에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양기 스스로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농민은 모판만 채워줍니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트랙터도 핸들 조작 없이 메마른 땅을 일정하게 고릅니다. 농기계에 부착된 자율주행 보조장치 덕분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고 작동 자체도 버튼이 몇 개 안 돼요. 주행 보조를 쓰면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장치는 농지의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이나 스위치를 통해 자율주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구입하실 필요 없이 농기계에 이제 자율주행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고요. 2명 필요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명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의 절감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민간 기업을 통해 전남과 전북 천여 개 농가에 보급하고 동남아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없이 주행과 작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농촌의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특정 도시에 기부금을 내고 해당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기관과 기관 등이 서로 기부를 하고 또 이런 상호 기부를 릴레이 형식으로 전파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현장,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별정우체국 부산 경남도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건은 고향사랑 상호 기부. 부산과 경남의 별정우체국 200여 곳이 릴레이 형식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안은 진주에, 또 진주는 남해에 이런 식으로 별정우체국 직원들이 고향사랑 기부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5월 말까지 200여 곳이 모두 동참했고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도회를 시작으로 경북도회 외 전국 700여 곳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와 별정우체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릴레이 형식의 고향사랑 상호 기부는 상공회 협의회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상공회에서는 회장들이 나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 금액인 500만 원을 상호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단위의 상공회의소끼리 또 기업들 사이에 상호 기부가 확대되도록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릴레이로 이러한 기부 활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직장과 집 주소가 다른 경우 직장이 속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이른바 생활인구의 기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생활인구의 기부 확대를 위한 홍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남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 그다음 직장은 경남에 있지만은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거나 경남에 연고가 있지만은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생활 인구를 대상으로 경남을 널리 알리고 여기에 지정 기부제를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제주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죠. 하지만 종자퇴화 문제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 땅콩의 약점을 보완한 신품종이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 우도입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 외에도 우도엔 땅콩을 활용한 커피나 아이스크림, 각종 과자류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작은 크기와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같은 품종만 재배하다 보니 종자가 퇴화해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하다 보면 이 농사한 보람이 없더라고, 썩어버리니까. 수확하면 이 수량이 없어요. 농정당국이 8년여의 연구 끝에 우도 맞춤형 신품종 우도올레 1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수확량이 15% 이상 는 것은 물론 땅콩의 풍미가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해졌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올레산 함량이 100g당 40.2g으로 재래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산패까지 걸리는 시간도 재래종보다 8배 이상 길어 저장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땅콩 줄기가 짧아져 기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래종에 비해서 가지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수확 시 그런 가지들의 엉킴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재배 편의성도 높인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우도올레 1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까지 시범 재배를 한 뒤 내년 우도 땅콩 농가에 100%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는 12일 그룹 BTS의 맏형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진의 전역과 BTS 데뷔 11주년을 맞아 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던 맏형 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저도 아프지 말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오는 12일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뒤인 13일은 마침 BTS 데뷔 11주년이 되는 날. 진은 이를 기념해 열리는 팬축제에 참석해 팬 1000명과 포옹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미와 가까운 거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의 제안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같은 날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선 팬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소속사가 진이 참석하는 행사의 응모 대상을 특정 기간 앨범을 산 사람들로 제한했다가 반발 끝에 부랴부랴 확대하는 등 논란도 있었지만 6월을 BTS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정국이 팬들을 위해 입대 전 녹음해둔 디지털 싱글을 공개했고 유튜브에서 BTS의 과거 공연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축제도 준비됐습니다. 멤버들은 입대로 인한 공백기, 이른바 군백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M과 J-Hope은 입대 전 부지런히 작업해둔 앨범을 공개해 국내외 큰 호평을 받았고 슈가는 웹예능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며 팬들의 허전함을 달랬습니다. 어떤 사회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소통형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좀 새로운 군백기 문화를 좀 K-팝에 보여주는. 진의 전역에 이어 J-Hope은 10월, 다른 멤버들도 내년 6월 모두 병역의 의무를 마칠 예정입니다. K-팝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이들이 소속된 하이브도 내부 충돌로 혼란한 상황. 1년 뒤 다시 완전체로 돌아올 BTS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국가대표 은퇴식을 열고 19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내려놨습니다. 이벤트로 열린 은퇴 경기에서도 맹활약하며 마지막까지 코트 위에서 빛났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에 섰습니다. 공식 국가대표 경기가 아닌 자신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입니다. 비록 이벤트 경기였지만 팀 대한민국의 주장으로 경기에 나선 김연경은 양효진이 주장을 맡은 팀 코리아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강 스파이크는 물론 몸을 사리지 않으며 공을 받아냈고 서브 에이스를 넣고는 관중들의 환호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김연경이 13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한 팀 대한민국의 짜릿한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열린 김연경의 은퇴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대한배구협회장으로부터 국가대표 재킷을 받아 입고 자신의 등번호가 적힌 액자와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17살의 나이로 성인 국가대표에 데뷔한 지 19년 만에 은퇴입니다. 김연경은 태극마크를 달고 지난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헌정 영상을 보면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고 정말 오랫동안 뛰었고 또 항상 이 태극마크를 꿈꾸면서 했던 그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드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양효진과 김수지, 한송이, 김혜란 등 올림픽 4강 주역들도 김연경과 함께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4명을 가자지구에서 무사히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육해공 합동 군사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에 있는 하마스 은신처에서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인질 4명을 구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석했다가 하마스에 붙잡힌 이들은 245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인질을 구출하는 임무를 마칠 때까지 느슨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출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21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는 가자지구 중심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210명이 사망하고 약 40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통신도 전투기들이 가자지구 중앙의 누세이라트, 알마가지 난민촌 등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2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자외선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은 18도, 청주가 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대전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한여름 날씨가 찾아오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